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식재료들 중에 물론 사람마다 개체 변이는 있겠지만은요, 어떤 음식은 변비를 일으키고 어떤 음식은 설사를 일으키는 그런 약간 공통적인 그런 결과를 낳는 음식들이 있어요. 바로 장의 운동 또는 장의 자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먼저 설사를 일으키는 것들은 장 운동을 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에서 분비물들이 나와서 소화가 된 다음에 흡수가 되고 그 한 10분의 1 정도 우리가 먹은 거, 장에게 나온 거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대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대장에서는 또 수분을 다 흡수해서 걸쭉한 변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소장과 대장의 운동이 빠르면 어찌 되겠어요? 그 장 내용물이 분비는 쫙 되지만 흡수는 천천히 흡수가 되는데, 장 운동이 빠르게 되면은 흡수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어찌 되겠어요? 변이 무른 상태, 수분을 많이 가지고 온 상태로 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상태로 나가는 변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설사변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장에 자극을 줘서 장운동을 빠르게 만드냐? 바로 고추, 매운 것이죠. 총체적으로 우리가 고추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들, 매운 것들, 고추, 후추, 양념 소스에 다 들어가죠. 후추. 요즘은 칼국수에도 후추를 넣고 또 여러 가지 뭐 계란 후라이에도 후추를 뿌리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후춧가루, 후추. 그 다음에 겨자. 겨자는 회 먹을 때 간장에 타는 거, 냉면에 이게 노랗게 겨자. 카레는 노란 거 아시죠? 카레. 코코아는 캐러멜, 초콜릿, 그 다음에 콜라 속에 들어있는 것도 다 포함한 코코아. 그 다음에 커피. 커피는 뭐 커피 들어가는 카페인은 다 총칭적으로 말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홍차. 원래 녹차는 나뭇잎을 가루로 부수지 않고 그대로 말려서 발효를 시킨 거기 때문에 나뭇잎 속에 액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 액이 산화가 발효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카페인이 형성이 안 돼서 설녹차는 카페인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말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입이 끊어지면서 액이 나와서 카페인이 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홍차는 당연히 카페인 발효를 많이 해서 커피보다도 수십배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한 카페인류, 이걸 대표적으로 커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고추, 후추, 겨자, 카레, 코코아, 커피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행사를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또 아나운서 분들도 프로그램 진행을 앞두고 하루 전날 이런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변비에 안 좋은 음식은 바로 변을 뭉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다른 음식들과 함께 뭉치게 하는 그런 시멘트 역할. 시멘트는 모래와 자갈들을 같이 뭉치게 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먹어서 다른 음식들을 뭉치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 자체가 뭉치는 것도 있어요. 바로 어떤 성분이냐? 감 성분입니다. 그래서 감은 홍시감, 단감, 수수감, 모든 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저희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똥이 돌덩어리처럼 꽉 막혀서 손으로 쪼개가지고 빼낸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무얼 드시는가 보면 감을 드셨어요. 씨앗 부분을 안 먹으면 괜찮다, 껍질을 안 먹으면 괜찮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일부러 씨앗 부위만 먹었겠어요? 껍질까지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껍질을 먹었겠어요? 다 어떤 것을 먹으면 변비가 걸린다는 걸 알고 그걸 빼놓고 나머지 속살만 잘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똥이 단단히 뭉쳐서 왔더라. 대개 한 서너 개 정도 이상 드신 분들이 뭉쳐서 오던데, 딱 한 개 먹었다 그런 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아마 한 개 정도 먹어서는 변비가 안 올 것 같고, 서너 개, 대여섯 개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 이걸 띄엄띄엄 먹었어도 하루에 4개는 5개 이상 먹었을 경우에는 이 변이 뭉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껍질 벗기고 다 변비 안 좋은 걸 다 벗겨내고 먹었다고 하는데도 많이 먹은 경우에 뭉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드신 분들은 찰떡이 많이 뭉치고 못떡은 안 뭉치네, 쑥떡은 안 뭉치네, 송편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 떡이 뱃속에 들어가서 뭉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떡 몇 조각만 먹어도 변비가 오시더라. 그래서 이 떡을 드실 때는 김치를 잘게 썰은 거와 같이 드시게 되면은 뭉치는 것을 예방하지 않을까. 나 감이 먹고 싶은데 그럼 감을 먹을 때 김치를 잘게 써서 같이 먹어볼까. 그것도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세 번째로 또 하나, 이게 변비를 많이 일으키는 거는 섬유질 긴 거, 무 이파리나 배추 긴 이파리를
이 밥 위에 또아리 쳐서 이렇게 먹듯이, 또는 시래기 이렇게 또아리 틀어서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경우, 긴 식이섬유 셀룰로스라고 하죠. 이 셀룰로스를 많이 먹게 되는 경우 우리는 소화를 못 시키고 그 자체가 그대로 똥까지 가서 뭉치게 돼요. 물론 초식동물들은 그걸 쪼개는 효소가 있어서 쪼개지만 우리는, 인간은 그걸 쪼갤 수가 없어서 대장까지 갑니다. 이게 적은 양일 때는 박테리아가 그걸 쪼개서 분지 지방산을 쪼개서 영양분을 우리한테 또 공급을 줘서 대장의 점막에 또 하나의 영양분으로 우리가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이 박테리아가 분해할 수 있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것들이 또 똥을 뭉치게 돼요. 그래서 똥이 한 덩어리 돼서 이 직장의 굵은 똥이 항문에 좁은 똥으로 이렇게 몰딩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사이사이에 긴 섬유가 엉켜 있기 때문에 똥이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막히게 되는 거죠. 한번 막히면 직장 점막에서 수분을 빨아가기 때문에 똥은 어찌 돼요? 점점 더 단단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단단해서 파낼 때 손으로 깨도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심지가 있는 고형변을 만든다. 그래서 긴 섬유는 잘랐으면 좋겠다. 대개는 큰 걸 좋아한다면 최소한 5cm 이하로, 평상시에는 한 2-3cm 정도 잘라서 드시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항문이 제대로 넓혀지는 것이 한 2-3cm 정도 이렇게 넓혀지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섬유로 잘라서 먹으면 좋겠다. 8가지 중에 첫 번째로 저는 현미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현미는 벼에서 그 벼 껍질만 벗긴 그 속살, 이 자체가 현미죠. 이걸 도전 과정에서 껍질을 벗기면은 이제 백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미는 약 6배가량의 이 백미보다도 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도 많이 풍부하게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질에 의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많기 때문에 장 운동, 또 배설, 배변의 배설 좋습니다. 근데 그걸 씹지 않고 그냥 먹었다. 그럼 그 현미들이 잘게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뭉치게 되면은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미를 밥을 할 때 너무 밥이 뒤게 하면 안 되겠죠. 약간 촉촉하게 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위를 추천합니다. 키위는 큐틴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씨앗까지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인데, 이 키위를 먹게 되면은 그 장 내에 있는 그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큐틴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락토바실러스 그런 것들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해균은 죽이고 유익균은 증가시키는 효과로 인해서 장에 굉장히 좋은 키위를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는 음식으로 이제 바나나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 이 바나나는 잘 알다시피 섬유도 풍부하고 또 원숭이의 주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도 바나나를 많이 먹게 되는데, 바나나는 장 운동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에서 만드는 대변을 부드럽게,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게 만들어줘서 바나나를 먹으면 변비에도 굉장히 보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과를 추천해 드리는데, 사과는 뭐 잘 알다시피 이제 펙틴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설탕을 만나게 되면은 젤 같이 형성이 돼요. 마치 물에 녹는 식이섬유 그런 같은 역할을 해줘서 변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서 변비에는 아주 좋죠. 장 청소하는데도 다른 그런 장내에 있어서는 안 될 노폐물들을 같이 묶어서 데리고 나가는 그런 효과를 줘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껍질째 씹어서 드시면 굉장히 장 운동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고 유산균들한테도 좋고, 또 하나는 사과 성분 중에 그 장 운동을 활발하게 운동을 시키는 성분들도 있어서 제가 장 건강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특히 이제 변비에 추천하고 싶은 식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당근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유명한 거죠, 당근. 당근을 캐롯이라고 하는데, 캐롯에서 온 비타민을 캐로티노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왔다 해서 비타민 A, 우리가 눈에 좋은 비타민이 뭐냐, 바로 이제 당근을 추천하는데, 당근도 이 비피더스 균에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하면은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락토바실루스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활동을 하고, 물론 이제 질에서 활동을 하지만,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근에 들어있는 섬유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쪽에 많이 작용을 주기 때문에 대장의 운동, 또 대장에서의 소활동, 대장에서의 그 섬유질의 분해하는 그런 유산균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장의 건강에도 아주 좋은 그런 음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제 버섯입니다. 버섯은 잘게 잘라서 버섯밥을 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섯을 살짝 데쳐서 무쳐 먹는 나물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버섯에서는 면역 증강 그 약을 만드는 추출해서 만드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버섯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서 이것도 대장에서 유산균의 먹이감으로 사용이 되고, 면역을 증강하기 때문에 항암, 항염 뭐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장에도 좋고, 우리의 장이 면역의 보고인 건 알죠? 참고인 거는. 그래서 버섯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구마를 추천해 봅니다. 고구마는 불용성 식이섬유들도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에 우리의 에너지원인 당 성분 탄수화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미세하게 보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혹시 고구마를 먹으면서 긴 줄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구마를 땅에 심어서 싹을 내서 그 싹을 옮겨 심죠. 그 싹이 다 나고 난 이 왕고구마라고 하는데, 이 할머니 고구마죠. 이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먹게 되면은 속에 당분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 줄기가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섬유질이죠. 이게 또 유산균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 내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장을 청소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섬유가.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 그래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 바나나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혈관에도 좋고, 이 칼륨의 기능은 우리가 신경세포에서 전달할 때 나트륨이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많은 양성에 대해서 신경 전달이 빠르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신경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렇죠? 난폭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포타슘, 칼륨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사람이 편안해지고, 좀 온순해지고, 뭐, 난폭한 사람이 칼륨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온순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약간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순간에 고구마를 딱 내밀면 고구마 하나 먹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된장을 추천해 봅니다. 된장은 콩의 발효식품 중에 하나죠. 된장 속에는 많은 그 발효된 균들, 유산균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유산균, 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우리 몸에 유로온 균을 유산균, 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 분비물, 사람 똥을 싸듯이 유산균도 그 뭔가 배설물이 있는데, 그거가 산도가 있다. 그래서 산을 만든다.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바이오틱스라고 하고, 그 유산균을 먹잇감이나 유산균을 증식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유산균의 배설물들, 또 유산균의 사체, 이런 것들을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유익한 균들을 다 합해서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유익한 균, 유산균들이 많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것이 된장이다. 그래서 이것들에서 장에서 또 하나의 우리의 그 방어 역할을 해주는, 중추적인 방어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킨다 할지, 또는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독성들을 제거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섬유, 장운동, 그 다음에 항암, 항염 이런 효과를 보는 추천 음식으로도 우리가 된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현미, 키위, 바나나, 사과, 당근, 버섯, 고구마, 된장, 이 8가지의 식재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학문과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짐은 내가 죽을 병이 아닌가,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암인 경우에는 변이감 또는 변비감으로 이제 조그마한 증상이 있을 때, 아주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내시경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 신호가 발견됐을 때 빨리 병원에 오시는 거, 쑥스러워서 병을 키워서 자기의 생명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흔히 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변비가 온다, 항문이 가렵다,
또는 방귀가 자꾸 나온다. 그래서 대개 사위나 며느리 오기 전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신신당부하죠. 방귀 뀌지 말라고. 네. 이 나이가 들면서 50세부터 이 항문 관략근이 노화에 의해서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보면은 여성은 50세, 남성은 60세 그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증상이 변실금이나 그런 어떤 그런 증상들이 똥이 샌다, 팬티에 똥이 묻는다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변비, 그 다음에 항문이 가렵다, 또 항문 냄새 난다, 또는 자꾸 화장실에 가서 똥을 쌌는데 똥이 남아있는 것 같다, 잔변감, 이러한 증상들을 주소로 병원에 오게 됩니다. 이거 잘 살펴보면 다 어떤 것들이에요? 항문의 기능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문은 한 4cm 정도 우리가 항문 길이를 잡는데 4cm 정도 위에는 직장이 얹어져 있어요. 그 직장의 변을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직장과 항문이 만나는 이 부분에 똥마려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을 200cc 정도 볼륨의 직장에 있는 변이 누르는 그 압력에 의해서 이 신경에서는 똥마르다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는데 똥이 없는데 똥마렵다라는 그런 변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강의할 때 반응이 가짜똥, 갓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맞습니다. 가짜똥입니다. 어떤 경우냐? 그 옆에 치질덩어리, 내치핵이죠. 치질덩어리, 특히 이제 치질의 종류 중에는 치핵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치핵, 암치질 덩어리가 그 신경을 누를 때 우리는 똥마름을 느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문 관략근이 약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50이 넘어가면서 남성은 60이 넘어가면서 이 쪼이는 관략근이 약하게 되는데 이 관략근이 약하니까 이 직장에 있는 변들이 내려와서 누르는 그 똥마려 신경, 여기에 직장 점막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항문 이 만나는 부분 언저리에 있는 똥마려 신경을 눌리기 때문에 여기서 똥마렵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눌리는 게 없는데 열리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똥마려 신경을 이렇게 눌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이건 살덩어리지 똥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온다. 잔변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열려있기 때문에 방귀가 픽픽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액, 똥물, 방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가 축축이 젖어요. 젖었다가 아주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르죠. 그러면서 여기 피부 변성이 오게 돼요.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된다.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항문 관략근이 약해져 가지고 오는 노화에 의한 항문의 변화 또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 관략근이 완전히 열려서 똥이 새면은 우리가 변실금이라고 그러죠. 변철인. 근데 그 오기 전에 증상을 미리 감지해서 그것들 예방을 하게 되면은 그 변실금이나 변절입 이런 것들 노화에 의한 증상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관략근의 힘을 키우는 거죠. 또는 치질이 있을 때 미리미리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질과 이 관략근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333요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 333요법의 첫 번째 3은 똥 싸는 시간을 3분 내로 줄여라. 두 번째는 그런 후에 일어나서 3분간 온수 자욕을 하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0입니다. 30분간 침대에 엎드려 있으라. 이게 333인데 3분간 대변을 보고 일어나서 3분 자유하는 후에 엎드려 있어서 침대에 엎드려 있으면 스르르 똥 마른 것이 없어진다. 그럼 뭐예요? 바로 관략근이 약해서 열려서 장 점막에 밀려 내려온 거예요. 밀려 내려온 거가 엎드려 있을 때 스르르 간다. 그렇죠? 또 하나는 치핵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막 빠져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좌욕 오고 항문이 따끈따끈할 때 엎드려 있으니까 직장 안으로, 항문 안으로 이 치질 덩어리가 스르르 밀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잔변감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엎드리는 순간에 잔변감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는 가똥, 가짜똥이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엎드려 있는데도 또 계속 똥 마렵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똥이 있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변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식이섬유 같은 거 변비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변을 원활하게 빠져나오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이 문제잖아요. 이 순간이. 그래서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온수 자욕을 하는 거예요. 좌변 위에다 자욕판을 올려놓고 샤워기로 따끈따끈한 물을 받아놓고 한 2, 3분 있으면 항문이 열려서 똥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대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똥을 싼다는 거는 직장에 있는 변을 내보내는 것이 똥을 싸는 거예요. 요즘에 간혹 똥을 싸는 거를 똥마린 증상, 변이감을 없애는 걸로 잘못 인식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 있어서 그 똥 마렵다, 변이감, 이게 없어질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분, 20분, 어떤 분은 거기서 소설을 쓰고 나와요. 한 40분, 50분, 1시간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오히려 더 항문을 안 좋게 만드는 거죠. 변비 느낌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3분만 되고 얼른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을 볼 때 항문을 열어서, 또 직장 항문 각이 90도 이하 예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각을 펼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휴윤부하강 내리고, 그래서 항문 이 직장각을 펼쳐줄 때 이 변이 빠져나오는데 대개 15초에서 30초 사이에 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짜 똥인 경우는 2, 3번 돼도 똥이 안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더 앉아있으면은 그 똥마리다는 그 변이감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얼른 3분 내에 일어나서 좌욕을 하고 하면은 다음부터는 그 가짜 똥마리는 변이감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진짜 똥이 있을 때만 똥말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마다 성공률이 높아져서 나는 이제 변비가 치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화에서 항문이 관략근이 약해져서 이 항문 관략근을 키우는 그 운동에는 뭐가 있느냐, 복압의 변화를 주는 운동. 복압이 변할 때 이 내관략근 움직이게 돼요. 항문 관략근은 이 내관략근, 유관략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관략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유관략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거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압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복압이 늘어나게 되면은, 강해지면 내관략근, 유관략근이 꽉 조이고, 복압이 좀 느슨해지면은 이 관략근도 좀 이완해집니다. 그래서 복압의 변화를 주는 운동, 뭐 조깅이나 줄넘기 이런 것들 될 수 있습니다. 장이 출렁거리지 않으면 조깅을 해도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제자리 뛰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자리 뛰기라도 해서 이 장이 출렁거리고 복압을 변화를 주면은 관략근이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케겔 운동이 있어요. 항문을 쥐었다 놨다 하는 케겔 운동. 그래서 항문 조이기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간 이완하고. 이게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 5초간 조이고 5초 풀고, 이게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 한 번을 오전에 30번, 오후에 30번 정도 시행하는데 10번 하면 힘들죠. 그래서 물도 마시고 좀 거닐어주고 한 1, 2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한 10번 하고, 또는 띄엄띄엄 설거지할 때 10번 하고, 그 다음 밥 먹고 나서 또 유출 준비할 때 10번 하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오전에 한 30번 정도, 오후에 한 30번 정도 매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가 매일 진행이 되면서 이제 조깅 운동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 조깅은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좋고, 한 번 할 때 20분 이상 그 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20분 정도 조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장이 출렁거리는 그 횟수, 그거 하고 우리 이제 병원에서 관략근 치료하는 그 횟수, 사이클을 비교해 볼 때 20분 이상 정도는 뛰어야 그 치료하는 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 횟수 계산해서 나온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는 쉬어줘야 됩니다. 매일 하게 되면 이 관략근도 지치게 되고, 지치게 되면 노동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 오히려 힘이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하루는 푹 쉬어주고. 20분을 계속해서 뛰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한 1, 2분 뛰다가 또 한 5분 걷다가 또 1, 2분 뛰다가 5분 걷다, 이렇게 해서 뛰는 시간으로 20분.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걷뛰가 되죠. 걷뛰는 1시간 정도 하면은 아마 20분 뛰는 거가 시간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대장항문과, 특히 이제 항문과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짐은 내가 죽을 병이 아닌가, 혹시 이거 잘못 뛴 거 아닌가, 그게 뭘 생각해 머릿속에서는 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암이 증상이 나 암이다 라고 나오는 증상은 우리 인체에서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통증이나 다른 기능의 이상, 위 같으면은 위, 상복부 통증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게죠. 마찬가지예요. 대장이나 항문도 통증이나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항문에서는 어떤 증상으로 암 환자가 많이 오냐면은, 첫 번째는 변비 증상으로 많이 와요. 두 번째는 출혈 증상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변비인 경우에는 가똥, 가짜 똥 마르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과 항문에 만나는 직장암이 있을 경우에
이 가짜 똥마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이감이 있는데 가면 똥이 잘 안 나와. 근데 싸긴 싸는데 그 짜고도 개운치가 않아. 그래서 변이감이 있거나 변비감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암이 있나 없나를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주 초기에는요, 내시경으로 점막 절제술이라고 해서 점막에 붙은 암덩어리 같이 떼내는 점막 절제술을 하면은 그냥 그걸로 수술이 끝나버려요. 근데 키워서 이 암이 점막을 뚫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 장에 근육층을 침범했다. 그러면 장을 잘라야 돼요. 그럼 이제 배를 열어야 되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암이 아닌가 이걸 해결하면, 내가 증상이 변이감도 없고 변비도 없었어. 한 며칠 전부터 갑자기 왔어요. 그러면은 발견이 되더라도 아주 초기예요. 한 4, 5년 전부터 나는 이렇게 자꾸 변이감이 있고 4, 5년 전부터 자꾸 변비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안 나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발견되면 어찌 되겠어요? 말기 암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암인 경우에. 암이 아닌 경우는 그냥 변비죠. 치질이고. 근데 암일 경우에는 4, 5년이 왔으니까 어찌 되겠어요? 말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항문과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암인 경우에는 이 변이감 또는 변비감으로 왔을 때는 그렇게 내시경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4, 5년 길게 있다가 오신 분들, 또 출혈이 오래됐는데 오신 분들이 간혹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3기나 또는 아쉽게도 말기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문과, 대장항문과 증상들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은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요즘에 대장항문의과가 국내에 다 있어요. 시골에도 시군구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대장항문과를 찾으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대장 내시경도 한번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또 항문에 피난다, 변비감이 있다, 똥을 싸는데 개운하지 않게 변이감이 있다, 그 똥을 삐질삐질 수제비똥을 싼다, 그러면은 꼭 항문과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면은, 조그마한 증상이 있을 때, 아주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저희 항문과에 오게 되면은 뭐 약을 한 2주 먹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자영만 했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운동하는 거 추천을 했는데 그거 하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비수술법, 그 다음에 단기간에 치료 완치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문에 또는 대장에 또는 배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상 신호가 발견됐을 때 빨리 병원에 오시는 거. 제가 이제 쓴 책 속에도 그런 증상에 대한 신호들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해놨는데, 그거 읽어보시고 여기 해당된다 그러면 빨리 가서 검진을 받아보면은 여러분들의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초기에 치료를 해서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항문과에 오면은 똥을 언제부터 쌌어요, 똥구멍이 아파요,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요즘에 문진표에 세세하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체크리스트를 주고 의사에게 전달이 됐을 때 의사는 그걸 읽어보고 바로 검사, 진찰, 그리고 처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또 설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화로 하기에 쑥스러운 것들은 문진표 다 체크리스트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항문을 볼 때 옷을 다 벗고 어떻게 거기를 대보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문을 진찰할 때 이 구멍포로 소독포로 이렇게 덮어놓고 보기 때문에 항문만 이렇게 딱 보여요. 대부분이 항문 앞쪽에 성기 부위가 있기 때문에 내 성기 부위가 노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쑥스러워지는 분이 있는데, 이 구멍포로 보이는 항문의 시야에서 성기 부위까지는 느낌상의 거리는 바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의사가 진찰하는 이 시야의 범위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항문과 선생님들은 왜 그럴까, 무슨 병일까라는 뇌신경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문을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피부색이 연한 색인지 좀 까만색인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항문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쑥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쑥스러워서 병을 키워서 자기의 생명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기 발견, 항문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변비들이 있게 되면은 대장 내에서 오래 변이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그 변의 독소들이 장 점막에 자극을 줘요. 일부는 손상을 일으키게 돼요.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장에 빠져나오게 되죠. 장 누수 증상도 생기게 되고, 여기도 손상하면은 점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처가 세포 분열을 되는 횟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정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 변종이 생길 수가 있다. 소위 말하면 용종이 되는 거예요. 과정식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암세포로 바뀔 수도 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똥꼬의사 이미카입니다. 어째서 똥꼬의사라는 별명이 붙었냐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진료 과목이 대장 항문 중에서도 항문과인데 20여 년간 오로지 항구목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똥꼬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닉네임이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아주 저에게도 편안하게 와닿는 닉네임이 됐습니다. 그 변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변비는 우리 대장에 변 찌개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항문으로 못 내보내는 변비, 그 다음에 변이 직장 근처에서 가득 채워져 있어 가지고 항문으로 변이 못 빠져나가는 변비, 그 다음에 변은 없는데 항문에서 변이감을 느끼는 그런 변비들이 있겠죠. 대장에 변이 꽉 차 있는데 변을 못 내보낸다. 장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변비약을 많이 드신 경우, 특히 이제 자극성 하제. 요즘에 약국에 가서 변비약 주세요. 그럼 대부분 자극성 하제를 줘요. 특정 약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자극성 하제를 먹게 되면은 딱 먹고 직방으로 가서 배가 부글부글 끓고 아파서 화장실 뛰어가서 싸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자극성 하제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장 점막이 시커멓게, 내시경 들어가 보면은 멜라노시스 콜라이라고 장 표면이, 점막 표면이 시커멓게 변질되어 있어요.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분들은 자극성 하제를 더 강하게, 더 많이 먹어야 변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음식들의 자극에 의해서는 뭐가 왔나? 뭐가 도착을 했나?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장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장에 이완성 변비가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변이 단단하게 뭉쳐서 못 나가는 출근형 변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직장의 변이 왜 단단해지느냐? 이거는 변이감이 왔을 때, 다시 말해서 똥 마렵다는 신호가, 첫 신호가 왔을 때 이거를 화장실 가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럴 화장실 갈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제가 지금 촬영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변이 마렵다, 변이감이 오고 똥 마렵다. 지금 화장실 갈 수 없잖아. 그럼 참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일 마칠 때까지 참게 되면은 이 직장 수능도에 의해서 직장에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되면 압력이 떨어지게 돼요. 커지니까, 압력이 떨어지니까 똥 마르는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 전망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변이 점점 단단해져요. 그러면 200cc 정도의 똥이, 볼륨은 200cc지만 압력이 떨어져서 똥 마르는 느낌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장 점막에서, 직장 점막에서 수분을 흡수해 가버렸기 때문에 이 볼륨이 170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어떤 경우는 100cc 정도로 줄어들 수 있죠. 오래 참으면. 그러면 위에서 또 똥이 내려오죠. 그럼 또 똥 마려요. 근데 또 참았어. 또는 똥 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요갈약근이 꽉 조이게 되면 똥이 위로 올라가요. 그거에 의해서 똥 마른 느낌이 또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돼요. 그럼 참으면 또 직장이 이완되고 점막에서 수분을 빨아가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직장에 있는 똥이 점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단단해지게 돼서 단단하고 큰 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항문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사출 성형, 직장의 굵은 변이 좁은 항문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출 성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직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가 된다. 이러한 변비들이 있게 되면은 대장 내에서 오래 변이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그 변의 독소들이 장 점막에 자극을 줘요. 일부는 손상을 일으키게 돼요.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장 점막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장 점막에서 장에 빠져나오게 되죠. 장 누수 증상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점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처가 치유되는데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상처가 치료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손상, 여기도 손상하면은 상처가 세포 분열을 되는 횟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증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 변종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종이, 과증식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암세포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에 머무는 이 변의 독성 일부가 흡수가 되게 되면 이게 피를 타고 다니면서 혈중에서 호르몬에 분비되는 셈에 자극을 줘서 그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얼굴에 기미, 잡티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 두통, 그 다음에 짜증나고 그런 스트레스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똥 마른 신호가 왔을 때 바로 화장실 가서 일단 앉아있는 그런 배변 훈련을 잘 해야 된다. 어린이만 똥 싸는 훈련을, 화장실 가서 똥을 쌌다고 박수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른들도 배변 그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똥 마렵다, 이런 변이감이 오면은 참지 말고 화장실 가야 된다. 이거 생리적인 거를 주위 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똥 마를 때 바로 화장실 가야 돼서 그 무른 똥, 아주 젤 성분의 녹는 식이섬유가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는 그 말랑말랑한 신선한 똥을 바로 내보낼 수 있게 하면은 변비도 예방도 되고 항문에도 건강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단단한 똥을 싸게 되면은 힘을 막 줘야 되잖아요. 이 변을 어거지로 빼내면은 힘줘서 낑낑대고 5분 10분 만에 겨우 밖으로 뿜어내는 배변에 성공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 되겠어요? 항문은 좁은데 굵은 변이 나갔으니까 항문이 찢어지게 됐죠. 그래서 항문 파열이 돼요. 이걸 이제 치열이라고 하는데, 치열이 되면 어찌 돼요? 찢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통증과 출혈을 일으키게 되죠. 그 다음에 직장에 이제 변이 가득 찼는데 이것이 아직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힘들게 사출 정형을 해서 어렵게 뽑아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돼요?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무른 변은, 적당한 무른 변은 이게 직장 항문에서 똥을 잡고 있는데 15초에 3초 내에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2, 3분 돼도 안 나온다. 그럼 어찌 돼요? 힘을 쓰게 되죠. 5분, 10분 힘줘서 겨우겨우 땀 흘리면서 내보냈다. 그럼 5분, 10분 동안에 힘을 썼다는 얘기는 항문으로 피가 많이 몰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체의 정맥에는 밸브가 있어서 피가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역류가 되지 않게, 심장 쪽으로 가는데 심장의 반대쪽으로 피가 가는 게 역류잖아요. 역류가 되지 않게 밸브가 있는데 이 뇌세포로 가는 쪽하고 이 창자에 있는 혈관만 이 정맥에 밸브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 나면서만 심장 위에 있고 뇌가 밑에 있잖아요, 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역류가 안 돼야 되는데 밸브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피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 나면 쓰는 거는 뇌 건강에 안 좋은 거고, 오래 매달아 놓으면은 뭐 코피 터지고 눈에 충혈되고 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고 나면 오래 서 있는 것은 절대 좋지 않고, 이 장도 심장에서 멀어지는 쪽 아래쪽으로 밸브가 없으니까 피들이 항문 쪽으로 그렇지 않아도 몰린다. 인간이 직립하는, 이렇게 기어다니는 데서 서서 직립하는 순간 치질은 생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피가 항문으로 몰리니까. 근데 똥을 쌀 때 끙끙 힘을 썼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항문으로 피가 더 많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치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치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치액은 혈관이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문 안쪽에 혈관들이 이렇게 부어 올라서 터지면 피나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데 5분, 10분 정도 있다가 피가 터졌다. 그럼 치액이 터져서 피는 거고, 똥이 나오면서 통증과 출혈이 터졌다. 그러면 치열이란 출혈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문에 변이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제 항문이 이렇게 자꾸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열리기 때문에 관략근 기능부전, 관략근 이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략근 힘이 빠지게 돼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게 되면은 이제 관장해서 변을 빼내고 하더라도 항문 관략근이 꽉 조임이 적어서 방귀가 새거나 미세한 똥물 점액 같은 것들이 새 나와서 이 항문 바깥에 가려움증, 피부에 진균증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손상을 일으키고,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변비가 대장과 항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또는 저녁에 변을 보고 변기 물 내리기 전에 변 형태 한번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걸 잘 바라보면은 쌀 때마다 변의 모양이 바뀔 때가 있어요. 먼저 자갈같이 나오는 자갈똥이 있습니다. 이 자갈똥은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섬유가 부족한 똥, 또는 식사량이 적을 때 장 내에서 음식의 찌기가 대장에서 머무르는 이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서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덩어리씩 나오는 거죠. 이것들이 기차가 가면은 한 칸 한 칸 한 칸 있듯이 똥이 가면서 한 칸 한 칸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자갈똥처럼 이렇게 싸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식사를 하실 때 반찬을 좀 많이 드시고, 또 식후에 따뜻한 물을 한 컵 드셔서 음식들이 고루 섞이게, 그렇게 해서 변이 길쭉하게 자갈같이 또막또막 되지 않고 잘 원활하게 변덩어리를 만들게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똥이 자갈똥이 있는데 굵직굵직하게 아주 굵은 덩어리, 계란처럼 그런 똥을 싼다. 좀 굵고 단단한 똥을 싼다. 이거는 섬유와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똥이 단단하게 했다. 똥을 오래 참았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수분을 빼앗기고 단단하고 굵은 똥이 되죠.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이섬유, 반찬을 많이 먹고 식후에 따뜻한 물을 한 컵 정도 드셔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은 이것도 좋은 변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아까 자갈동과 이 굵은동의 차이는 뭐냐? 자갈동은 섬유도 부족한 거고, 이 굵은동은 섬유는 들어왔으나 수분이 부족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소금에 절인 거 있죠? 김장김치 이런 것들은 거친 섬유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먹었을 때는 따뜻한 물을 꼭 한두 컵을 드셔야 식후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의 대표적인 것이 과일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은 경우는 따뜻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돼요. 그 과일 자체의 섬유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치를 많이 먹었으면은 생야채 있죠. 살짝 데친 거, 이런 거, 나물 같은 거를 같이 먹게 되고, 특히 이제 빵하고 삐라클 이런 것만 먹었다. 그럴 경우에는 섬유를 좀 더 먹을 수 있는 식단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똥 싼 것을 봤더니 수제비처럼 삐질삐질 덩어리들 아주 얇게, 수제비 아시죠? 얇게 펼쳐져 있는데 그 형태가 다양하게 그런 조각똥을 쌌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에서 아직 똥을 만들지 않은 똥을 싸는 경우예요. 직장에서 똥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똥 어떤 똥이에요? 직장 상부에 있는 구불결장, S상 결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막 내려오는 똥을 직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직장에서 머물지 않고 바로 그냥 항문으로 나오는 경우예요. 한 10분, 20분 정도 똥을 싸시는 분들, 그분들은 직장에 없는 똥, 저 위에 직장 위에 구불결장, S상 결장 또는 이쪽이죠. 보시는 분을 볼 때는 하행결장, 왼쪽에 있는 하행결장, 그쪽에서 내려오는 똥, 내일이나 모레 쌀 똥을 당겨서 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제비 똥을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똥들은 오늘 안 싸도 직장에 좀씩 좀 모아서 어느 정도 수분이 빨아들이고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바나나 같이 똥을 싸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20분 앉아있는 습관을 3분 내로 줄이게 되면은 바로 이 수제비 똥을 바나나 똥, 굵은 똥으로 좋은 똥으로 만들 수가 있다. 수제비 똥을 많이 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오래 앉아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 때문에 항문 안쪽에 치핵들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똥을 쌌는데 변기 내에서 항문을 통과하자마자 변기에 들어가서 물속에 쫙 퍼졌다. 이거는 음식물에 따라서 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름진 것들을 먹었을 때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쌈 종류를 먹을 때 퍼지기도 해요. 이건 뭐 그렇게 특별하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퍼질 수 있다. 그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진똥이 있어요. 똥이 삼각형, 사각형, 이게 사각 기둥이죠. 삼각 기둥. 이런 형태로 똥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항문 출입구에 이 치질 덩어리가 있을 경우에 또는 치열이 있어가지고 좁아져 있을 경우에 각진 똥을 싸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각이 져서 얇다. 대개는 한 직경이 1cm 미만으로 가늘고 각진 똥을 길게 쌌다. 이러면 100% 치질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건 수술을 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료를 꼭 받아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똥인데 굵은 똥, 그건 아주 좋은 똥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바나나 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문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 그리고 대변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변의 모양을 봤으면 색을 봐야 되죠. 통상적으로 황색 또는 갈색 이런 변, 건강한 변입니다. 갈색이 무슨 색이냐? 낙엽색이에요. 단풍색이 아니고 낙엽색 아시죠? 나무에 붙었을 때는 초록색이면 땅에 떨어지면은 갈색이 되잖아요. 그 똥 색깔도 건강한 똥이에요. 꼭 황금색만 건강한 똥은 아닙니다. 왜 틀리냐? 음식물에 따라서 틀리게 된다. 그래서 황색과 갈색은 건강한 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밝은 붉은색의 똥 색깔이 있는데 이 경우는 항문에 찢어졌거나 아니면은 치액에서 출혈이 나왔을 경우에 치액에서 출혈이 됐을 경우에 이 변에 피가 묻어서 서른색의 붉은 똥을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기의 물 위에 무지개 같이 피가 이렇게 약간 위에 얹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똥에서 빨간색이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런 피똥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바로 치열이나 치액이 있는 경우에 그런 출혈똥을 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짜장면처럼 검붉은 색깔의 똥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위나 십이지장에 궤양이 있어서 출혈이 됐을 경우에 또는 장에서 출혈이 되는 출혈성 궤장염 또는 크론스병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출혈성 변을 보게 되는데 짜장면을 마치 섞어놓은 듯한 그런 변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암인 경우에도 그렇게 짜장면 색깔 같이 변을 보게 됩니다. 위 십이지장 궤양이 있거나 대장에 염증이 있어서 출혈변을 봤을 경우에는 이게 짜장면만 같이만 보고 피냄새 이렇게 나게 되는데
간혹 뭐 생선 썩은 냄새 있죠. 바닷가 가면 그런 비린내가 나요. 그리고 짜장면 같은데 덩어리가 끈끈한 빨간색 코나 가래, 빨간색 가래처럼 점액이 섞여 있는 그런 똥을 볼 수 있어요. 검붉은색이고 그런 바닷가에 생선 썩은 비린내 나고, 그 다음에 그런 끈끈한 코 같은, 빨간 코 같은 그런 점액성 그런 변이 세 가지 섞였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이나 대장의 암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암 환자들은 다 그런 증상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가끔 똥을 싸는데 흰색 물감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흰색의 똥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똥이 노란색이 되는 경우는 쓸개액이 대부분이 소장 말단 10cm 부위에서 다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다 흡수되고 10% 정도만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온 거를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분해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빌리루빈이 빌리버딘으로 바뀌면서 노란색을 띠는 거죠. 그래서 쓸개액은 녹색이고 노란색은 이제 빌리버딘으로 바뀐 정상적인 건강한 똥의 색깔이 되는데, 녹색의 담즙이 너무 많이 넘어왔다. 그거는 소장이 다 흡수를 못하고 넘어온 거죠. 소장에 장염이 일으킨 거죠. 넘어온 경우에는 변이 복통을 일으키고 그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쓸개액이 전혀 안 나왔다. 그런 경우에도 똥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소화기내과의 진료를 받아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쓸개액이 나오는 출구가 막히는 간 디스토마가 있다할지, 또는 담낭, 쓸개 주머니에 암이 있다할지, 또는 쓸개액과 췌장이 같이 12장 중간 부분으로 빠져나오는데 그 유두부 그 부분에 가서 암이 있다할지, 이런 경우에는 쓸개액이 아예 못 나오죠. 가끔 밥 먹고 나서 오목가슴이 뻐근하게 아플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분들의 암이 있을 때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1, 2년 다 계속 그런다. 그러면은 암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쩌다 한번 그런다. 그건 암은 아니겠죠. 그런 경우는 똥색이 무슨 색이었어요? 그냥 음식물 색인 거예요. 그래서 다 흡수되고 남은 거. 쌀밥 먹으면 쌀색, 콩나물 먹으면 콩나물색, 이런 색으로 음식물 색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말씀드린 그 쓸개액이 너무 과하게 나왔다. 또는 소장에 염증이 있어서 흡수를 못하고 대장으로 너무 많이 넘겨줬다. 그럴 때는 당연히 똥색이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 되겠죠. 어쩌다 한번 녹색이 나왔다. 그것은 푸른 채소를 많이 먹을 때 어쩌다 한번 녹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침에도 녹색, 점심도 녹색, 저녁도 녹색. 그러더니 배가 너무 아파. 그리고 설사를 해. 그러면은 장염에 의해서 쓸개액이 대장으로 많이 넘어온 경우. 이럴 경우는 대장의 점막이 손상을 받게 돼요. 쓸개액은 강알칼리이기 때문에 대장 점막의 손상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누수증이나 또는 용종같이 세포 분열을 많이 일으켜서 일어나는 암,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화기내과나 대장문외과 진료를 받고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똥의 냄새에, 또 방귀 냄새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방귀, 똥의 그 냄새는 우리가 대부분은 음식을 삼킬 때 같이 따라간 공기에 의해서 방귀를 뀌게 되거나 이제 똥 쌀 때 가스아웃이 되는데, 냄새가 독하다. 특히 이제 황화수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또는 콩종류를 먹었을 때, 콩종류 된장, 청국장, 두부, 두유, 콩나물 다 말하는, 콩밥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콩종류를 먹었을 때 그런 악취를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방귀의 소리가 나는데, 방귀가 크게 난다. 그거는 음식으로 먹은 공기량이 많다. 쌈을 먹었거나 아니면 탄산음료가 들어있는, 또는 맥주처럼 거품 있는 음료를 먹었거나 뭘 싸먹는 게 있죠. 상추쌈, 김밥, 이렇게. 그런 게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기 때문에 공기량이 많을 때는 방귀소리가 크게 되고, 공기량이 적다 그러면 방귀소리가 작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방귀가 소리가 높낮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뿡 또는 붕,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뿡 이런 경우는 관략근의 세기가 강하거나 또는 항문이 쪼이고 있는 상태에서 방귀를 꼈을 때, 그리고 붕 이렇게 낮은 음은 관략근의 힘이 약할 때, 또는 방귀 양이 적은데 아주 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변이, 음식의 찌개가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가스, 그 방귀는 그 공기의 양은 적지만 냄새가 아주 독하게 되죠. 그래서 양이 적으니까는 소리도 작고, 그 다음에 배장 운동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라서 항문이 자꾸 열려요. 똥을 내보내려고. 그렇기 때문에 관략근의 힘이 약간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방귀가 소리도 작고 낮은 음으로 푹 이렇게 끄게 되죠. 누가 끈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유성부치, 무성유치. 그러니까 유성, 소리가 크면 무치, 냄새가 안 난다. 그 다음에 무성, 소리가 없다, 유치, 무성유치. 소리가 없이 푹 이렇게 끼는 방귀는 엄청나게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해봤겠지만 친구들 모임에서 뿡 누가 꼈어요. 근데 누가 방귀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냄새가 안 나죠. 근데 고약한 냄새가 나. 근데 누가 낀지를 몰라요. 그래서 푹 이렇게 끼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서 그렇다. 그래서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이거 내가 꼈는데 그래서 냄새가 고약하고 또 그렇다 하면은 음식물도 한번 조심해보고 내 관략근이 약한가 그걸 한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대장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대장암을 바보암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요. 대장암이 1기, 2기로 넘어가는데도 그냥 멀쩡합니다. 아주 건강해요. 밤마다. 좋고 똥도 잘 싸고 피도 안 나오고 배도 안 아프고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3기가 딱 넘어가면서 가끔 배가 쿡 찌르는 통증이 와요. 어디든지 오른쪽 배든지 배꼽 주변이든지 콕콕 찌르는 통증이 있다.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은 용종에서 암으로 넘어온 단계에서는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할 수가 있겠죠. 용종은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형 용종증이라고 패밀리알 폴리포시스라는 병이 있는데 이거는 100개 이상 용종이 대장에 쫙 끼어 있어요. 모래를 뿌리는 것처럼 용종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대장을 전체를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시경으로 땀 흘려가면서 그 100개를 다 제거해도 또 생겨요. 이런 경우는 설사를 많이 하죠. 그 용종에서 분비하는 물질에 의해서 장 운동이 빨라지거나 장에 물 분비가 많아져서 설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대장은 바보암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고 간혹 말기에서 이제 출혈이나 변비 이런 증상이 오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없는 초기 암을 찾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끔 대장 암 검진 한다고 이렇게 똥을 갖고 검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대장에는 암세포에서 일부 점막이 괴사되어 떨어져 나와야 확인이 가능한단 말이에요. 용종이 있다. 용종은 뭐 떨어져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는 찾아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역시 대장 내시경이 최고다. 그래서 대장암의 발견은 뭐다? 대장 내시경. 또 항문 내시경, 직장 내시경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같이 곁들여서 받아보면은 좋겠고요. 대장 내시경은 항문을 잘 못 보고 항문 내시경은 당연히 대장을 못 보죠. 그래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그 대장암이 이제 가끔 쿡쿡 찌르는 통증이 이제 온다고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 대장암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경우에도 이게 콕콕 찌르고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 대장암 경우는 콕콕 찌르고 말아. 근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콕콕 찌르고 좀 이따 똥 마려요. 그 화장실을 찾고 가게 돼. 대장암 경우에는 직장이나 항문에 암이 있지 않고 대장에 암이 있는 경우는 자꾸 똥 마른 느낌이 안 와요. 근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자꾸 똥 마른 느낌이 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뭐 먹기만 하면 바로 화장실 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네? 그럼 넌 대장암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똥을 바로바로 빼내버리기 때문에 대장에 음식찌개가 썩는 거가, 독성 있는 거가 머무를 시간이 없이 빼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장의 점막 손상이 적으니까 암을 유발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그 증후군이라는 것은 증상들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해도 정상, CT, MRI를 찍어도 정상, 내시경으로도 정상, 어떤 검사에도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본인은 배가 아프고 설사라거나 배가 살살 트고 화장실 가서 싸면 안 나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증상들은 있는데 검사에는 정상이다. 그래서 증후군이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대장이 그렇다. 그럼 대장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렇게 붙이는 거죠. 두통이 그렇다. 그러면 두통 증후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스트레스 증후군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일단 대장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이 대장의 증상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먹었을 때 그래요. 장 운동을 빠르게 하는 자극성 있는 음식, 그것들은 당연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추, 후추, 겨자, 카레, 코코아, 커피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있다. 배가 사사트고 화장실을 자꾸 가게 한다. 이분의 경우에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찾아내서 그 음식을 줄이거나 안 먹으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그 음식을 찾죠? 바로 다이어트 다이어리, 그러니까 식이요법 일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눈을 뜬 시간부터 노트의 왼쪽에 아침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시간을 쭉 적어놓고, 그다음에 먹은 거를 시간별로 다 쓰는 거예요. 뭐 떡볶이, 물 한 컵, 요구르트 반 컵, 그다음에 칼국수 다 쓰는 거예요. 반찬에 떡볶이 옆에다가 단무지, 그다음에 또 쭉 나다 소고기, 저녁에 소고기에 묵고, 여기다가 닭도리탕 이런 거 다 써놓는 거예요. 써놓고 이제 이쪽에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을 써서, 빨간색은 똥, 파란색은 오줌을 쓰는 거예요. 오줌 많이 쌌다. 오줌 올리는 양을 재야 되는데 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많이 쌌다, 적게 쌌다, 오줌을 쓰고, 그 다음에 대변을 쓸 때 굵은 변, 피똥, 가는 변, 설사똥, 그 다음에 이제 뭐 물 위에 둥둥 뜬 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쓰다 보면은 이 중에 무른 똥을 싼 경우와 단단한 똥을 싼 경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먹으면 무른 똥을 싸네 보니까 닭볶음, 떡볶이. 그럼 뭐예요? 나는 매운 걸 먹으면은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꾸 가는구나. 나는 매운 거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떡볶이를 먹더라도 떡만 먹는 거예요. 그 단무지로 겉에 있는 양념을 다 닦아내고, 무슨 맛으로 먹을까? 그럼 살짝 떡볶이 국물을 찍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제 체험으로는 분마령 유산균이 있더라고요. 분마령 유산균을 먹기 전에 먹고 짬뽕이나 떡볶이 등을 좀 먹어봤는데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먹고 싶을 때는 분마령 유산균을 먹고 좀 탈감장 시키고 그것을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쿡쿡쿡 찌르는 통증이 오는데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그랬다 그러면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그냥 콩나물국을 먹었거나 또는 물 말아서 먹었는데, 또는 뭐 요즘에 시중에 파는 죽 있죠. 죽집에 죽을 먹었는데 배가 쿡쿡 찌르고 아프다.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꼭 오후 3시쯤 되면 쿡쿡 찌르고 아프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매일 쿡쿡 찌르고 아프다. 그러면은 반드시 대장내시경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매운 것만 먹으면 그래, 그런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로 낫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100명에 한두 명 정도. 근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일주일 후에 오기 때문에 거의 100% 수술을 하게 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암으로 갈 수 있다. 치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통째적으로 치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대분류로 치질 그러죠. 그 소분류로 세세하게 분류를 나누자면은 약 200여 가지의 질병들이 포함이 되죠. 그러면 그 200여 가지 종류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이냐? 삼총사라고 불러요. 치핵, 치열, 치루. 이것을 치질의 삼총사다. 치핵은 또 그 항문과 직장이 만나는 부위, 그 위에 생기는, 안쪽에 생기는 내치핵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쪽에 생기는, 항문 겉에 생기는 위치핵이 있습니다. 그 장의 혈관들이 이 항문 쪽에 뭉쳐가지고 큰 덩어리를 만든 경우가 내치핵이 되고, 피부의 혈관들이 항문 근처에서 크게 덩어리를 져서 혈관이 확장돼서 덩어리를 만든 것을 위치핵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치열은 항문이 찢어진 거예요. 급성인 경우는 똥 싸다가 한번 따끔하게 찢어진 경우가, 이거는 급성 치열이고, 만성 치열은 6개월 이내에 2번 이상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한두 달에 한 번씩 꾹꾹 찢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성 치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경우는 항문 그 바깥쪽에 덩어리가 만져져요. 그래서 이 콩나물 같이 항문 밖에 이렇게 뭐가 씻을 때 만져지는 게 있다.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항문외과 전문의 진찰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는 이 항문 주변에 고름이 차가지고 터져서 형성이 되는 항문의 새끼래요, 새끼를. 그곳으로 똥까지는 안 나오지만 피고름 또는 진물 이런 것들이 삐질삐질 흘러나와서 항문 주변에 종기가 있다. 대개는 항문에서 1cm 내지 2cm 떨어진 부위에 그럼 종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
거기에서 진물이 흘러나와서 통증과 가려움증들을 일으키게 되죠. 이런 경우는 치루인데, 이 치루는 왜 생기느냐? 바로 우리의 눈에는 눈물새, 입에는 침샘이 밑에서 항문에도 항문샘이 있어요. 그래서 항문 위쪽에 항문샘을 통해서 똥물에 들어가서 굶었을 때 이 치루 동양이 생겼다, 치루로 갑니다. 그러면 그 똥물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원인은 뭐예요? 흡사변. 그 다음에 요즘에 비데를 많이 쓰잖아요. 비데물이 항문 속을 뚫고 들어가서 인공적인 똥물을 만들어서 그 항문샘으로 들어가서 많이 굶게 되죠. 그러면 똥물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치루농이 생기냐? 그건 아니에요. 항문샘에서 면역 기능에 의해서 균들을 저하시키죠. 근데 그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균들이 과정식에서 고름으로 만든다. 바로 그 면역 기능이 어떤 상태에 떨어지냐? 과로, 스트레스, 밤샘 작업,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설사를 오래 했다거나, 여기서 오래는 2, 3일 정도를 말해요. 설사를 오래 했거나 아니면 비데를 늘상 습관적으로 써서 항문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 습관적으로 비데 관장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플러스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술, 과로, 스트레스, 밤샘 자고 술, 담배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가 합쳐지게 되면은 치루농이 생길 가능성이 높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치질의 증상들을 살펴보면은 이 치액은 내치액의 경우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1기는 벽에 딱 항문관 벽에 딱 달라붙어서 터져서 피만 나오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잔변감 또는 변이감, 가짜변 이런 것들이 살짝 일으킬 수도 있겠죠. 2기는 힘줄들이 손상을 없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나서 똥살이 나왔다가 다시 이게 보강이 되는 경우, 저절로 들어가죠. 그래서 2기 이런 경우는 똥 싸고 나서 덜상 같은 잔변감이 아주 강해지죠. 그다음 3기는 그 항문 벽에 이 치질덩어리를 부착해주는 그 힘줄의 일부가 손상이 되는 경우, 그래서 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밀어넣어야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은 붙어있는 힘줄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 손가락으로 밀어넣어 드는 경우는 3기. 4기는 그 힘줄들이 다 손상이 된 경우, 늘어나서 이게 손상이 되니까 밖으로 나왔다가 밀어넣으면 또 나오고 밀어넣으면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럼 나왔다가 항문 관략근이 꽉 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 안 좋아서 살 일부가 썩게 돼요. 그래서 힘줄의 일부가 손상된 3기나 완전히 손상된 4기는 복원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술해서 제거하는 게 좋죠. 치핵의 경우는 이런 증상들과 치료를 입게 되고, 그다음 치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성인 경우에는 피만 나고 통증만 일으키죠. 어쩌다 한번 약물치료 가능하고, 만성인 경우에는 계속되는 통증과 출혈이 있는데 가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만성 치열인데 통증이 없고 출혈만 있는 경우, 또는 출혈은 없고 통증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밖에 꼬리살이 맞춰진다. 이 경우도 우리가 만성 치료인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기 때문에 항문외과 진료를 받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인 경우에는 항문 주변에 농양이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처음 치료 농양인 단계, 이 단계는 몸살기가 오기 때문에 감기약을 사 먹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많아요. 이 몸살기 오고 일주일 후에 항문이 아프다. 근데 항문 주변이 뻘겋게 부었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은 치료 동양 가능성이 아주 높고 100%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 몸살기가 있다. 근데 기침도 안 나고 침 삼킬 때 목도 안 아프고 아무 증상 없는데 의식이 좀 열기가 있고 좀 여기저기 근육통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항문을 한번 만져봐서 항문이 떳떳한 열감이 있으면은 바로 항문외과 진료를 받으면 아주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 낫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100명에 한두 명 정도. 근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일주일 후에 오기 때문에 거의 100% 수술을 하게 되고, 병원 오시면 거의 대부분이 수술하시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 농양 이렇게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름이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리면 고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증이 확 줄어요. 그래서 치료만 되는 거예요. 치료 농양이 치료로 바뀌는 경우죠. 이럴 때는 통증이 없고 아이고 살겠다고 나서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계속 진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가려움증도 일으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래되면 15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거기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 또는 치료 기간이 3주 이상 된 경우에는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폐결핵, 또는 피부의 화상, 또는 장에 자르고 있는 그런 수술 부위,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치료, 이런 경우는 다 치료 기간 3주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암을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이 치료도 만성염증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암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치료는 발견 즉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치질의 삼총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치질이 많이 있잖아요. 뭐 가려움증도 있고 곤지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곤지름은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질에서 이렇게 따놓고 생각도 해보지만 항문에 암도 있고, 이제 항문암도 또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떼놓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치질들을 놔두게 되면은 거의 100% 수술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 오면은 약물치료나 이양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약물치료는 의사의 처방하에서 약을 드시는 경우인데, 간혹 치료인데 치질약을 사 먹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더 악화되겠죠? 치열인데 치질약을 사 먹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액인데 치질에 좋은 그 염증약, 그건 사 먹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항문이 아프니까 진통제와 염증약, 소염제 이렇게 사 먹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200여 질환에 맞는 약과 맞는 이양요법 치료는 반드시 항문외과의 진료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약을 사 먹거나 또 이양요법이나 그런 것이 낫지, 처음부터 한번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병원 가야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암 같은 경우는 3기와 4기는 하늘과 땅 차이죠. 3기는 수술하고 나서 뭐 요즘 같은 의술인 경우는 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4기는 100%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 사망으로 가는 이 경계선에서는 1주 빨리 왔냐 늦게 왔냐, 그것은 큰 차이가 별로 없을 수가 있지만 한 달 정도는 분명히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병을 더 키우지 마시고, 뭐 이거 먹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병원 한번 가봐야지, 하루 이틀 지나서 안 되면 병원 가봐야지, 그거가 습관이 들게 되면은 병을 더 키워서 썰애로 막아야 할 것을 가래로 막는다. 아주 초기에 간단하게 치료할 것을 아주 키워서 큰 병으로 만들어서 수술해야 할 정도로 중증으로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치액인 경우에는 1기, 2기인 경우에는 그냥 따뜻한 물에 담궈서 좌욕으로만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치열인 경우에는 아주 초기에는 완화제, 요즘에 이제 변을 부드럽게 보는 싸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먹고 변을 가늘게 싸려고, 묽게 싸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찢어져.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팽창성 하체를 먹어서 변을 굵게 싸야 돼. 굵게 싸면 항문이 찢어진 데가 더 아프고 더 찢어지겠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상처가 살이 길어나서 닿게 돼요. 길어나서 닿게 되면은 항문이 좁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변을 굵게 싸려고 노력을 해서 다음에 만성 치열로 가지 않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치료 농약은 발견 즉시 수술이지만 아주 초기에 염증 단계에서는 바로 적절한 항생제 치료, 항생제도 혐기성, 호기성 그런 분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에 항문외과 처방을 받으면 아주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가 치료와 그다음 조기 치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치질을 수술했다, 항문에 상처가 생겼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경우에 대부분은 뭐예요? 첫 번째가 통증입니다. 통살 때 아프다. 두 번째 빨리 안 낫는다. 그렇죠? 세 번째 진물이 계속 나와서 꺼져붙지가 있지 않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통증인 경우에는 똥이 나가면서 이걸 비벼야 되는데, 똥이 나가면서 항문을 상처를 비비게 되는데, 이 항문은 아프면 힘이 들어가요. 오므라들죠? 똥은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죠. 그래서 싸우게 돼요. 똥과 항문이 싸우게 되기 때문에 더 아프게 돼요. 그래서 항문을 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똥을 쌀 때 자세를 잡고 이렇게 항문을 벌려서 관략근을 이완시켜 항문을 벌려서 똥을 싸는 거. 그 다음에 좌욕, 온수 좌욕을 하게 되면 열에 의해서 근육이 이완이 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항문이 벌어지는 거. 바로 이 근육이 열에 의해서 이완이 되게, 물속에 똥을 싸게 되면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똥을 내보내기 때문에 항문 통증을 좀 줄이게 똥을 쌀 수가 있다. 진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진물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해. 어떻게 되냐? 그것도 막 연고를 바르거나 또는 생리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더 상처를 악화시킨다. 특히 연고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국에서 파는 연고들은 대부분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면역 억제가 돼. 그러면 염증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성분이 들어가는 연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순 혈관의 염증을 치료하는 연고들이 있어요. 그걸 바르게 되면은 이거는 혈관의 염증이 아니라 피부 절개잖아요. 그 때문에 혈관 염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무 혜택이 없어요. 연고는 또 마취제가 들어있는 연고가 있어요. 마취제가 들어있는 연고를 바르게 되면 또 이게 마취가 돼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꺼져도 자꾸 가려줘야 되는데 그 케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 세균이 숨어 살 수 있는 배지, 세균한테 방패 역할을 해주는 연고 같은 거 연고를 발라놓게 되면 이 연고가 세균한테 방패 역할을 해줘서 그 연고 밑에 있는데 더 세균들이 과증지 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상처에 연고를 바르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효연고 크림이나 항문 크림 그런 것들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고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효연고 크림 그런 것들을 발라주면 차라리 괜찮겠죠.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연고는 기름기 있는 것들은 바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꺼즈를 자주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생리대를 대면 안 돼요. 생리대는 수분을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좋을 것 같지만 항문은 골짜기 계곡에 들어있어서 생리대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그 때문에 거기에 진물이 고여있어서 세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효과를 내서 세균이 과증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염증이 많기 때문에 상처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꺼즈를 항문 수술 상처에 깊숙이 넣어서 그걸 반창고를 잘 붙여서 고정을 시켜야 되죠. 단지 이 꺼즈가 젖어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피부에 가려움증을 일으키거나 꺼즈 자체에 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꺼즈를 자주 교체해서 늘 꺼즈는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간혹 수술하신 분들이 아프잖아요. 꺼즈를 수술 상처에 깊숙이 넣지 않고 입구에만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찌 돼요? 걸어갈 때 꺼즈하고 이 수술 상처하고 비비게 돼요. 움직이면서 걸어갈 때 비비게 되니까 이게 수술 상처가 꺼즈가 비비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수술 상처에 이 꺼즈가 깊숙이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고 비비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적습니다. 꺼즈를 자주 가려주고 그 다음에 깊숙이 그 다음에 이제 좌욕이 귀찮아서 앉는 분들이 있는데 좌욕을 하겠지만 좌욕은 세정 효과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 좋게 하잖아요. 면역력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욕을 한 3분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은 3시간 정도 간격을 벌리고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또 부종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균들 또 오물들을 다 헹궈내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따뜻하기 때문에 관략근 이완인데 혈액순환 좋게 해서 새살에 잘 차오르게 그런 역할도 해주고 열 자체가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면역력도 굉장히 좋아서 세균을 잡아먹는데 그런 우리의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좌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은 꼭 온수좌욕을 하셔야 되고 좌욕을 가끔 세수장에다가 땅바닥에 놓고 물 받아놓고 하시는 분들인데 좌욕값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요즘에 커피숍에 커피값 한 잔? 내가 또 커피를 안 좋아해서 커피값을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좌욕판 하나 가까운 항문에 가셔서 좌욕판 하나 구매하셔서 그것을 변기 위에다 올려놓고 반드시 좌변기 위에서 좌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 자세에서 항문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좌욕을 효과를 보지 쪼그려서 항문에 힘이 들어간 상태는 절대 안 되고 또 간혹 다리 하나를 욕조에 올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샤워기를 물을 뿌리면 어떠냐 변기에 앉아서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 어떠냐 비데에 따뜻한 물총 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좌욕을 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전혀 효과가 없어요. 아주 안 한 것만은 좋지만 이 좌변기에 좌욕판에 물을 받아놓고 하는 좌욕에 비해서는 아주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장기 여행 중에 어쩔 수 없이 항문이 아파서 좌욕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욕조에 걸터 앉아요. 욕조에 걸쳐 앉은 다음에 샤워기로 엉덩이를 한 손으로 엉덩이를 벌리고 한 손으로는 따뜻한 샤워기로 물을 항문에 대주는 경우 이 경우도 최소한 2, 3분 해줘야 돼요. 욕조 한 통 채울 정도로 물을 뿌려야 되겠죠. 그 정도 하면은 한 통은 안 되겠네요. 3분이면은 한 반 통 정도. 그래서 장시간 3분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샤워기로 하는 거는 길어야 31분밖에 안 되겠대요. 큰 효과가 적는데 안 해준 것보다는 나아서 여행 중에는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집에서는 꼭 좌욕판을 좌변기에 올려놓고 샤워기로 물을 받되 38, 39도 정도 제가 이제 식을 것을 감안하면 한 40, 41도 온도를 말하는데 화상을 입지 않을 최고 높은 온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도 목욕탕에 열탕 온도를 받아놓고 3분 정도 좌욕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그걸 시계를 대서 옷 벗는데 1분 걸려 2분 걸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그 값은 5분 되겠죠. 물에 담그는 시간만 3분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림프관도 수축이 되기 때문에 지방 성분 같은 흡수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장대에 더 장액이 많이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도 두꺼워지고 또 장도 축 처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가 축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장이 비었을 때, 가벼울 때 뛰게 되면은 장간막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무거울 때 뛰면 어떻게 돼요? 장간막이 늘어지는 운동이 돼요. 근데 장이 비어서 가벼울 때 뛰면은 출렁출렁해서 장간막이 튼튼하게 된다. 똥배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다. 장은 배 속에서 후복벽에 장간막이라는 힘줄에 의해서 장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강 내에서.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 장은 출렁출렁하게 됩니다. 그 장간막을 통해서 동맥, 정맥, 림프관, 신경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힘줄이 늘어지게 되면은 장이 축 처져서, 우리 흔히 똥배라고 그러잖아요. 아랫배가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양태를 띠고, 또 그 힘줄이 늘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혈관들이 따라서 늘어나니까, 혈관은 하나의 튜브잖아요. 튜브가 늘어나게 되면은 직경이 얇아져, 내경이 얇아지게 되죠.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또 림프관, 영양을 흡수하는 림프관도 얇아지게 돼서 이 소화 흡수가 안 좋게 된다. 그리고 또 그 장에 연동운동하는 관략근, 그곳으로 가는 혈관들이 또 얇아지기 때문에 장들이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찌 되겠어요? 힘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의학적인 기반으로 놓고 볼 때 이 힘줄 장간막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좋겠죠. 그거를 제가 이 책에서는 장 출렁 운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장 출렁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장이 출렁출렁하는 조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줄넘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좀 빠르게 걷는, 크게 걷는 걸음도 해당이 되겠죠. 예, 우리가 그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는 장이 출렁거리는 거 있죠. 이 스프링 튀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출렁이는 운동을 바로 장 건강에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들은 장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면서 또 항문의 관략근을 좋게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움직이면서 장간막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강벽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복압의 변화를 줘요. 복압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장이 출렁거리면서 복벽을 자극을 줘서 복벽이 움직이면서 복압의 변화에 의한 항문 관략근의 움직임을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항문 관략근 운동에도 좋다. 항문 관략근은 내관략근과 외관략근 두 개가 있는데, 이 내관략근은 하루 종일 항문을 잡고 있는 거에 한 80% 일을 하고 불수익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외관략근은 하루 종일 항문을 잡고 있는 거에 한 20% 정도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관략근은 케겔 운동으로 훈련을 시키고, 내관략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훈련시킬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관략근과 외관략근을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복압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침을 할 때 컬럭 하면은 복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죠. 복압이 올라가는 거에 의해서 방귀가 새거나 똥물이 새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복압이 올라갈 때 따라서 항문도 꽉 그 순간에 잡아준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응용해서 관략근의 운동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장 출렁 운동, 복벽에 자극을 줘서 복압의 변화를 주는 운동은 이 항문 관략근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특히 내관략근의 운동에 보탬이 된다.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운동, 장 출렁임 운동, 그 다음에 항문 관략근, 특히 내관략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운동, 복압의 변화를 주는 운동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체를 정이마부터 해서 배꼽으로 해서 정중앙으로 이렇게 잘라서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 후복벽에 장간막이라는 힘줄로 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 앞에 복벽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죠. 근데 이 장이 이 출렁출렁 매달려 있는 그 힘줄, 그 장간막 속에는 동맥, 정맥, 영양물 흡수하는 림프관, 신경 이런 것들이 분포하게 돼요. 장이 축 늘어졌다. 그런 장간막에 힘이 없어 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곳으로 지나가는 장간막, 이곳으로 지나가는 동맥, 정맥, 림프관들의 직경이 늘어나니까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얇아져서 장의 연동 운동을 하는 그 관략근에
영양분 공급도 잘 안 되고, 또 영양분을 흡수한 것이 운반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림프관도 수축이 되기 때문에 지방 성분 같은 흡수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장대에 더 장액이 많이 채워지게 되죠. 그러면은 삼탑이 올라가 돼서 설사도 하게 되지만은 설사가 되기 전에 똥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흡수를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장도 두꺼워지고 또 장도 축 처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가 축 나오게 돼요. 그 앞에는 방광도 있고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어찌 되겠어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밑에 벨트 라인, 배꼽 밑에가 푹 튀어나오게 되죠. 이거 장간에 있는 지방이나 피하 지방, 복벽에 있는 기름기, 지방이, 비계살이 두꺼워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두툼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옆구리살까지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옆구리살이 추렁추렁 매달린다. 그러면 이거는 피하 지방, 복벽이 두꺼워져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튀어나오고 밑에도 튀어나오고 같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근데 사람이 뺏싹 말랐어요. 뼈가 가죽만 있어요. 근데 가슴부터 판판하게 가다가 배꼽 밑에만 볼록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바로 장에 축 처져 있는 거죠. 이런 분도 마찬가지로 조깅이나 줄넘기, 그다음에 스프링, 이렇게 튀는 그런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장에 출렁출렁하면서 힘줄이 좀 잡아다니죠. 밥 먹고 바로 뛰었다. 그러면 무겁잖아요, 장이.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져요, 힘줄이.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공복 시에 뛰는 것이 더 좋아요. 장이 비었을 때, 가벼울 때 뛰게 되면은 장간막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무거울 때 뛰면 어떻게 돼요? 장간막이 늘어지는 운동이 돼요. 근데 장이 비어서 가벼울 때 뛰면은 출렁출렁해서 장간막이 운동이 돼서 그 장간막이 튼튼하게 된다. 장간막이 튼튼하게 되면은 장에 딱 달라붙기 때문에 축 처지는 것을 막아서 똥배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다.